조선의 궁궐. 그곳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았다. 왕과 왕비, 후궁과 왕자, 공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궁녀와 내시, 관원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상상할 때 감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떠올린다. 표정 없이 고개 숙인 궁녀, 말 없이 뒤를 따르는 내시, 욕구라곤 없는 듯 조용히 복무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궁궐에 사는 사람들도 배가 고팠다. 잠이 오면 졸렸고 화장실이 급하면 참기 어려웠다.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했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었고 큰 소리로 웃고 싶을 때도 있었다. 다만 그 욕구를 드러낼 수 없었을 뿐이다. 조선의 궁궐은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욕구를 철저히 관리한 곳이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조선 궁궐이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욕구와 타협하며 살아갔는지. 이것은 특정 인물의 사연이 아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작동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궁궐에서 그것은 가능하였을까? 불가능하였다. 궁녀는 단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잠을 잘 때도 여럿이 한 방에서 잤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설계였다. 궁녀가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누구와 몰래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숨길지. 감시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궁녀들은 항상 서로를 보고 있어야 하였다. 왕도 마찬가지였다. 왕은 궁궐의 주인이었지만 그조차 혼자 있을 수 없었다. 지밀 라인이 항상 곁에 있었다. 왕이 잠들 때도 용변을 볼 때도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다. 승정원의 관원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였다. 왕이 언제 일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였는지,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혼자 있고 싶은 욕구. 그것은 궁궐에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왕도, 왕비도, 궁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몸의 욕구는 어떠하였을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 이 기본적인 욕구는 궁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먼저 왕의 용변. 왕은 매화텔이라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였다. 나무로 만든 틀에 비단을 씌우고 그 아래 구리 그릇을 받쳐 놓은 것이었다. 이름이 매화틀인 이유는 겨울에 피는 매화처럼 보고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왕이 용변을 보면 지밀 라인이 그릇을 수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내의원으로 가져갔다. 어이가 색과 냄새를 살펴 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 왕의 배설물조차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었다. 궁녀들은 어떠하였을까? 궁녀들은 궁궐 곳곳에 있는 측간을 이용하였다. 경복궁에는 28개, 창덕궁과 창경궁에는 21개의 공용 측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측간들은 대부분 궁궐 외곽에 있었다. 급할 때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였다. 높은 지위의 상궁들은
요강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나인들에게 요강은 허용되지 않았다. 밤중에 급하면 먼 측간까지 걸어가야 하였다. 수면은 어떠하였을까? 궁녀들의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야근 당번이 있었고 교대 근무가 이루어졌다. 지밀라인은 밤새 왕의 처소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왕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하였기 때문이다. 목욕은 자주 할 수 없었다. 궁궐 안에 목욕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대야에 물을 받아 몸을 닦는 정도였다. 제대로 된 목욕은 특별한 날에만 허용되었다. 몸의 욕구, 먹고, 자고, 씻고, 배설하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조차 궁궐에서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궁궐의 질서가 우선이었다.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는 어떠하였을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그것은 궁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칼이 아니라 말이었다. 궁녀들은 입궁하면 가장 먼저 침묵을 배웠다. 말을 아끼는 것, 들은 것을 옮기지 않는 것,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궁녀 교육의 핵심이었다. 왜 그토록 침묵을 강조하였을까? 궁궐은 정치의 중심이었다. 왕이 누구와 이야기하였는지, 왕비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후궁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사소해 보이는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왕이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더라. 이 한마디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외척이 개입하고 반대 세력이 결집하였다. 그래서 궁녀의 입은 봉인되어야 하였다. 신참 궁녀들에게는 언행 교육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말해도 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선배 상궁들이 직접 가르쳤다. 신고식도 있었다. 신참 나인이 실수로 말을 잘못하면 선배들이 엄하게 꾸짖었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말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말실수로 처벌받은 사례가 기록에 남아있다. 왕실의 비밀을 누설한 궁녀는 엄벌에 처해졌다. 궁 밖의 가족에게 궁중 이야기를 전한 것이 발각되면 곤장을 맞거나 궁에서 쫓겨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래서 궁녀들은 말을 아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삼갔다. 웃음소리도 낮추었고 한숨도 조심하였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하지 않았다. 속으로 삼키고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 그것은 궁궐에서 가장 철저히 억눌린 욕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람은 말만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더 깊은 욕구가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 궁궐에서 이 욕구는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궁녀는 결혼할 수 없었다. 입궁하는 순간 왕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은 아니었다. 수백 명의 궁녀 중 극소수만이 왕의 눈에 들었다. 대부분은 평생 승은 없이 궁에서 살다가 늙어 나갔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한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금지되었다. 궁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왕의 핏줄이 아닌 아이가 왕실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것은 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었다.
궁녀들이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제한되어 있었다. 내시, 의관, 별감 정도였다. 내시는 거세된 남자였고, 별감은 궁궐 출입을 담당하는 하급 관원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궁녀와 별감 사이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발각되면 양쪽 모두 엄벌을 받았다. 궁녀는 궁에서 쫓겨나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았고, 별감 역시 파직되거나 유배되었다. 그렇다면 궁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대식되시이라는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궁녀들 사이에서 형성된 특별한 유대 관계였다. 대식은 본래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이었다. 식사를 함께 하는 짝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단순한 식사 동반자를 넘어섰다. 정서적 유대, 때로는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궁궐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보았을까?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궁녀들 사이의 지나친 친밀함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특정 궁녀가 다른 궁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다. 파벌이 형성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았다. 외부와 단절된 채 가족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궁궐은 이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관리하려 하였다.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으면 모른 척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엄하게 처벌하였다. 사랑과 관계의 욕구,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것은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욕구 중 하나였다. 드러내면 처벌받았고 숨기면 외로웠다. 그렇다면 즐거움은 어떠했을까? 웃고 놀고 취미를 갖고 싶은 욕구. 궁녀들에게 이런 것이 허용되었을까? 궁궐 생활이 노동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궁녀들에게도 여가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 다만 그것은 철저히 허용된 범위 안에서였다. 먼저 담배. 조선 후기에 담배가 널리 퍼지면서 궁녀들 사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생겼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상궁들은 담배를 즐겼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아무 때나 피울 수 없었고, 왕이나 왕비가 계신 곳에서는 당연히 금지되었다. 정해진 휴식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허용되었다. 바느질과 자수, 침방과 수박 나인들에게 바느질은 업무였지만 다른 부서 나인들에게는 취미가 되기도 하였다. 비번 시간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거나 손수건에 술을 놓기도 하였다. 이것은 허용된 여가였다. 손을 놀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만든 물건은 동료에게 선물하거나 간직할 수 있었다. 글씨 연습. 지밀 라인들은 입궁 후 글을 배웠다. 동몽선습 소학, 내훈 같은 책을 읽었고, 궁채공티라 불리는 글씨체를 연습하였다. 이것은 본래 업무를 위한 교육이었지만 일부 궁녀들은 글씨 쓰기 자체를 즐겼다. 좋은 글씨를 쓰는 상궁은 존경을 받았고 자신의 솜씨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였다. 놀이는 어떠했을까? 궁녀들 사이에서 윷놀이나 쌍욕 같은 놀이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도박성이 있는 놀이는 금지되었다. 돈을 걸거나 물건을 거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다. 노래와 춤은 제한적이었다. 궁중 연회에서
의녀들이 춤을 추기도 하였지만 일반 궁녀들이 함부로 노래하거나 춤추는 것은 금지되었다. 소란스러운 행동은 궁의 격식에 맞지 않았다. 정리하면 궁녀들에게도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한 즐거움이어야 하였다. 소란스럽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궁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즐기고 싶은 욕구. 그것은 궁궐에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형태와 범위가 정해져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어떠했을까? 자기 삶을 갖고 싶은 욕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언젠가 이 궁을 떠나고 싶은 욕구. 그것은 가능하였을까? 궁녀는 평생 궁에서 살아야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출궁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궁녀가 궁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죽었을 때, 왕이 승하하거나 왕비나 대비가 세상을 떠나면 그 처소에 속한 궁녀들은 궁을 나갈 수 있었다. 종묘의 신이가 모셔지면 상복을 입고 궁을 떠났다. 둘째, 나이가 들었을 때, 환갑이 가까워지면 출궁을 허락받는 경우가 있었다. 오랜 세월 복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궁 밖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셋째, 병이 심할 때, 궁궐 안에서는 왕족 외에 누구도 죽을 수 없었다. 궁녀가 중병에 걸리면 친정 가족이 데려갔다. 궁에서 죽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출궁한 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돌봐줄 가족이 있으면 친정에서 살았다. 그러나 어릴 때 입궁한 궁녀들은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이미 죽고 형제도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있었다. 그런 궁녀들은 정업원징 예유안 같은 곳에서 말년을 보냈다. 은퇴한 궁녀들이 모여 사는 절이나 암자였다. 불교에 귀의하여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궁에서 받은 월봉은 어느 정도였을까? 1920년대 기록에 따르면 지밀상궁은 월 196원을 받았다. 일반 상궁은 80원 내외, 나이는 4,050원 정도였다. 당시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나이는 쌀 2가마, 상궁은 쌀 36가마 정도를 받은 셈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었다. 게다가 의식주가 궁에서 해결되었으므로 모으면 제법 재산이 되었다. 실제로 땅을 사 모은 상궁들이 있었다. 사채를 놀려 돈을 불린 상궁도 있었다. 제조상궁은 특별한 존재였다. 제조상궁은 궁녀들의 우두머리였다. 각 처소의 궁녀를 통솔하고 내전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학식과 지도력이 뛰어나야 했고 재상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권위가 있었다. 제조상궁이 되면 상당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되었다. 입궁 후 30년 이상 복무하고 능력과 운이 모두 따라야 했다. 자기 삶을 갖고 싶은 욕구, 재산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고 언젠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 그것은 궁궐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오래 버티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의 자기 삶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었다.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긴 세월을 견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조선의 궁궐에는 욕구가 없었을까? 없었던 것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없었다. 몸에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였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미덕이었다. 사랑의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드러내면 처벌받았다.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였다. 자기 삶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바쳐야 조금씩 얻을 수 있었다. 궁궐에 산 사람들은 욕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욕구를 관리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 대한 가혹함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의 일부였다. 왕의 욕구도 관리되었다. 왕의 배설물까지 검사받았고, 왕의 잠자리까지 기록되었다. 왕조차 자신의 몸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었다. 궁녀의 욕구가 관리된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궁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통제되어야 하였다. 이것이 조선이 국가를 운영한 방식이었다. 욕구를 인정하되 통제한다. 허용하되 범위를 정한다.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되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특정 인물의 사연이 아니다. 조선 50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겪었던 일이다. 이름이 남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기록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영영 잊힌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사람이었다.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를 관리당하며 살았다. 조선 궁궐은 욕구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이 곧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었던 곳. 그것이 조선의 궁궐이었다. 지금까지 조선 궁궐, 욕구의 역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옛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욕심이 없었을 것이다. 감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궁녀들도 웃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고 언젠가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욕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구를 관리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선의 궁궐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